네, 어제 5원 이상 좀 하락으로 출발이 됐었던 환율 1,053원에 결국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보여지면서 1,052원 60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까지 닷새 연속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이고 또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오늘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제 이 환율 출발에 좀 다소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1년 8월 2일 이후 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저 수준이라고 해서 특별히 놀랄 건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속 최저 수준이었잖아요. 예, 내일도 최저 수준이면 오늘은 최저 수준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이유는 사실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됨에 따라서, 달러 약세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에 따라서 위험 통화,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사실 그때도 걱정했습니다. 계속 걱정했죠, 사실. 하반기 이후에. 근데, 딱 한 달 전만 뒤돌아보더라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대비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당시 옐런의 QE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인, 이에 의해서 원화 강세가 촉발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후행적인 설명이었다면 지금은 또 그것에 대해서는 영판 뒤집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그 논란들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입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지금에 있었던 상황 이런 것이 원화 강세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트리거는 아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이게 추세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건 아마도 원화가 현저하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의 외환의 내공, 우리 외환 보유고의 내공,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죠. 뭐냐면, 금융위기를 지나고, 서프라임을 지나고, 금융위기를 지나고, 유럽 재정위기를 지내면서, 이머징 국가들이 수출의 위기를 느끼니까 이제 내수를 부양하자 했던 거예요. 근데 내수 부양하자 이렇게 나서 보니까 결국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외화 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지 않잖아요. 수입이 안 늘어나서 걱정이잖아요. 수입이 더 줄었기 때문에 그 흑자가 이렇게 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머징 통화가 사실 그 당시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이전 수준의 밸류를 다 회복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못 미쳐 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한국의 양호한 외환의 어떤 내공, 이런 것들이 다 내공이란 말을 제 3화에 걸쳐 쓰네요. 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부각되다 보니까 새롭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즉 이 중기적인 어쩌면 장기적인 저평가가 중기적인 강세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경상수지 흑자가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좀 견조한 모습들이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국의 경기 회복이 위험 자산이 신흥국 쪽으로 좀 몰리면서 통화 강세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 혹시 미칠 영향들은 없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통화의 전반적인 강세의 그 기본 도식은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머징 수출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들이 들어간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이 선호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통화 강세다라는 점들을 반드시 주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 내년에도 선진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이것은 우리 수출주나 우리 증시에 나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다만 지금 시장이 무지하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또 말씀을 제가 여차저차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것도 같지만 지금 수급이 지독하게 부진하고
이것이 한 2007년, 9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맞이하면서 지독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2,000포인트에 대한 우리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맞으면 떨어진다는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우리 증시 만선 저평가잖아요. 저평가인데 이 저평가를 과연 밸류를 어느 만큼을 타당하다고 봐줄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외국인 수급이 우리 증시의 밸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100 넘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100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다 내년도 2300도 희망적인 전망들을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록 지금 현재는 이 총량적인 시장 접근까지는 시국이 좀 허락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되는 섹터, 경쟁력을 가진 부문에 대한 각계 접근과 각계 전투, 개별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이머징 국가의 수출을 좀 확대시키는 좋은 역할을 해줄 테고 수출주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 단지 우리 시장 지수 자체의 좀 움직임들이 좀 제한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 현우석 총재는 또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 당국 경계 개입감에 대한 좀 부분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1,040원대까지 연말까지 더 밀려난 다음에 내년 이후에나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도 좀 팽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과적으로 1,040원이나 1,050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죠. 분명히 무식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네. 이래도 빠졌고 저래도 빠졌다면 그게 흐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변론은, 변명은 어디다 대고 어떻게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지금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정부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수출주들한테 우리 부동산 아니면, 기업 법인세 가지고 세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주들이 망에 자빠지는 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어차피 여기들을 좀 이렇게 부응을 시켜줘야 되고 환율을 조금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런 가능성들이 여기서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거고 또 지난주인가 우리가 얘기했었던 TPP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또 얼마나 무용한가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환율이 어떻게 된 상황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1,040원, 1,050원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스트레스 없이 해석한다면 이게 본연 가치로의 중기적인 회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의 룸은 좀 더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1,040원까지 이 단기 하락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연초에는 이제 재반등하기 시작해서 내년 연말 1,100원 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한 약세 흐름은 우리도 일본도 이머징 통화 모두 마찬가지로 약세로 흐르겠는데 어떤 일정 선상에서 동일한 궤적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드렸던 1,040원 바닥 그리고 내년도 1,100원 그리고 엔화는 내년 말에 110엔대 여기까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도 지금 정부 차입에 대한 승인 협상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제금융시장이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지금 도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인들이 우리 이머징 통화에 다시 약세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 전망이라는 게 정리하는 마당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그 파생보다도 더 맞히기 어렵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식 분석들이 난무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확대 우려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의 정말 1년, 2년의 전망보다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환율이 그래도 원화가 강세를 좀 보여주면 이 외국인이 조금 더 우리 증시에 좀 메리트를 느낄 여력은 있지 않을까. 반대로 앞서서 엔화 약세의 움직임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TPP에 뭐 IT주들은 반기고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주들은 좀 반색이 심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좋은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원화하고 엔화가 양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엔화가 우리보다 더 빨리 이렇게 약세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진행된다면 우리 증시에 뭐 좋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 부정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수출을 그 좌지우지하는 절대 변수는 글로벌 경기겠죠. 우리 수출. 엔화 약세라는 것은 노이즈 요인, 여기에 비하면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OECD 선행지수하고 우리 수출과의 어떤 상관계수는 매우 거의 동일한 궤적을 가고 있는 그 상관계수 거의 1에 가까운 이런 흐름이라면 엔화 약세는 사실 거의 상관도가 굉장히 불분명한 변수예요. 다만 최근 연도에 들어와서 조금 이 변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할 뿐이겠죠. 자, 해서 뭐 일기예보를 할 때 뭐 바다에 풍랑이 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바다에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뭐 해운업에 그 수산업에 종사를 하면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네. 그리고 먼지가 인다면 들판에 안 나가면 되는 것이고 추운데 안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각계전투의 내용과 다를 것이 없다 보는 거고 지금은 자동차 정도가 아마 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다면 이 원화 강세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뭐 더러더러 원화 강세 수혜주가 논의될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네. 그래서 그 수혜주들에 대한 부각들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경기 회복 이라면 여전히 수출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IT주, 삼성전자 주도해서 그야말로 차별적인 경쟁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IT 수출주에는 뭐 당연한 관심을 지속하고요. 이것은 뭐 11월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도주 역할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화학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수혜 그리고 일본하고의 경쟁 구도도 불확실하거든요. 여기에 동반한 일본과 같은 동반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다소 직접 노출되어 있는 분야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원화를 직접 취급하는 기관, 금융업종에 대한 생각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대표적으로 IT주, 특히 SK 하이닉스 보고 있었고요. 뭐 화학이나 조선 등의 업체들 그리고 일부 이제 돈을 다루는 금융 관련주들도 역시 눈여겨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